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고 까칠하게 들여다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화 헌트를 다뤄볼 예정인데 네. 지금 뭐 스타 배우인 이정재 씨, 정우성 씨가 함께 뭐 제작도 했고 네. 출연도 했고 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해서요. 그렇죠.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헌트는 팩션 영화인데요. 예. 이제 팩트와 픽션을 합쳐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영화는 80년 광주 민중항쟁부터 시작해서 안기부, 뭐 북한 공군장교 이운평 귀순 사건, 네. 아웅산 폭탄 테러 등 80년대 초의 격동의 근대사를 이제 영화적 상상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은 1983년이고요. 네. 구테타로 정권을 잡고 80년 광주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발포를 명령을 했었던 독재자가 통치하는 고시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안기부의 해외팀 차장 박평호하고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국내팀 차장 김정도가 투탑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안기부의 핵심 인물들로 이게 또 국내팀 팀장, 뭐 해외팀 팀장 이러니까요. 굉장히 뜨겁게 경쟁을 하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막 으르렁거리면서 뭔가 이제 전사도 있고 이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던 참에 북한에서 고위 관리 한 명이 미국이를 몰고 남한으로 망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이제 안기부 조직 내에 북한 남파 간첩인 독림이 암약을 하고 있고 이 독림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주면서요. 네. 독림 색출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안기부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라이벌인 두 사람이 서로를 독림으로 지목을 하고 이제 총력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수사력을 동원하게 되면서 점점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재자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독림은 누구인가, 그 배우는 또 누구인가, 뭐 왜 대통령을 노리는가 이런 이야기가 싹 펼쳐지는 말하자면 액션물이고 스파이물이면서 누아르인 픽션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주 소재가 어찌 본다면 정치적으로도 이제 팩션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아닌 사람들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굉장히 정치적이다 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영화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기순 이런 기억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그렇죠. 어디까지가 하는 정말 거죠. 진실이냐. 근데 예. 영화 잘 보면 굉장히 전공법으로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작품이기는 한데요. 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독재 시절에 소위 빨갱이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두 건의 간첩 조작 사건 역시 참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는 1960년대 동백림 간첩 사건하고요. 예. 다른 하나는 70년대에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이 사실 정확하게 언급되는 건 아니지만 참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남파 간첩 이름이 동림. 저도 그걸 떠올랐어요. 딱 동백님을 예. 떠올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제일교포 간첩들이 독재자를 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해하려고 한다. 이런 설정들도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펴놓고 보면 결국 남한 정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간첩 사건들까지 조작을 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했었던 남한 정치 그 자체의 문제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독재 시절을 국가폭력의 시대로 보면서 이걸 에울러서 뭐 우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는 역사관을 이제 드러냄으로써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우성 배우가 몇 년 전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자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화면이 다 캡처가 돼서 관객들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의 홍보 문구가 대통령을 제거하라예요.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한국 대중문화 상상력 안에서 이렇게 독재자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특히나 그 시절의 독재자를 되고 싶어하는 어떤 상상력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건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실 그 독재자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상상력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감정이 해소됐다면 더 이상 문화로 나타나지 않겠죠. 네. 그 영화 그렇게 이제 대중의 어떤 열망을 해소하는 공간이 되는 건데 사실 그걸 또 엎어놓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한국에서 충무로가 영화를 만들 때 상품이 안 되는 팔리지 않는 영화는 또 안 만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의 문흑이 역사의 비극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원래 감독을 섭외를 하다가 섭외가 잘 안 돼서 이정재 씨가 직접 감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이게 헌트 원작 시나리오가 뭐 남산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이 시나리오가 꽤 오랫동안 충무를 좀 떠돌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정재 감독이 이 헌트의 원작 시나리오를 본 게 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 기억나요. 관상이라는 예. 영화가 끝난 직후였다고 하니까요. 꽤 됐네요. 그러면. 그 영화가 2013년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계속 이제 충무에서 떠돌고 있었고 사실 이정재 감독이 처음 그 시나리오를 보고 배우로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게 언제 영화에 들어가나 뭐 나한테 연락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영화가 안 되고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제작사를 찾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제작해야지 이러면서 시나리오 판권을 사서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면서 감독 캐스팅을 하려고 수소문을 했었는데 감독 캐스팅도 또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안 되다가 그럼 내가 하자. 그래서 본인이 팔을 걷어붙이게 됐고 오랜 친구이면서 동업자인 이제 정우성 배우를 정말 삼고초려 끝에 출연해달라고 섭외에 성공을 하면서 헌트가 이제 제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요. 만듦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첫 연출작인데. 네, 이게 뭐 배우가 이 정도면 훌륭해 이런 게 아니라 이정재라는 이름을 빼고 보아도 성공적인 감독 데뷔작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금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고 본 관객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배우가 감독을 얼마나 잘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두 배우 얼굴이라도 보자 이러고서 이제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영화가 괜찮아. 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2022년 여름에 텐트폴이라고 하는 대작 영화가 4편이 개봉을 했는데요. 헌트가 마지막 작품입니다. 뭐 한산, 외계인, 비상선언, 헌트인데요. 이 4작품 중에서는 저는 올해 이제 뭐 최고작은 헌트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 가지 미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정재 감독이 배우 출신이기 때문인지 캐릭터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비되어 버리는, 낭비되어 버리는 인물을 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관객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건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다른 남성 영화들에 비해서 좋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이게 이제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감독이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 박평호가 돌보는 조유정이라는 젊은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원작에서는 두 사람이 나이 차가 뭐 거의 한 2배쯤 나는데 서로 또 이제 뭐 성적인 관계를 맺고 뭐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정재 감독이 시나리오 고치며 싹 빼고 유사 부녀 관계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수정을 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른으로서 돌보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또 관객들이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 또 박평호의 오른팔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인데요. 전혜진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이 방주경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의 비중과 역할도 좀 늘리면서 캐릭터에게 생명을 부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정재 감독이 정말로 뭐 다른 남성 영화를 찍는 감독들에 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좋은가 하는 건 사실은
거는 다음 작품까지 계속 봐야지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왜냐하면 뭐 두 캐릭터가 굉장히 좋게 묘사가 바뀌기는 했지만 헌트 자체가 엄청 남성 중심적이고 기존의 남성 영화의 주인공도 지금 다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다만 캐릭터를 직접 연기해온 배우로서 이게 이제 캐릭터를 만지는 어떤 감각 아닌가. 그러네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안 그래도 이제 남성 중심적인 영화 얘기하셨지만 이 헌트를 공동 제작한 사나이 픽처스. 네. 여기 이제 라는 곳이 이제 영화하고 영화가 세계관을 공유한다 이런 분석들도 네. 나오고 있던데요. 사나이 유니버스라고 저는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나이 픽처스라는 제작사 자체가 사나이 픽처스잖아요. 남성 영화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만드는 이제 제작사인데요. 이정재, 황정민 주연의 신세계, 정우성, 황정민 주연의 아수라. 이성민, 황정민 주연의 공작 같은 영화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야말로 이제 사나이들의 세계를 그리는 한국형 느와르를 주로 만들어온 회사입니다. 대표인 한재덕 PD가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 같은 작품들을 만들면서 이름을 알렸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사나이 픽처스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예. 한국형 느와르의 공장이라고 할 만한데요. 헌트에게 잘 빠진 만듦새, 영화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뭐 이정재 감독의 재능도 있겠지만 사나이 픽처스와 함께온 베테랑 스태프들이 붙었어요. 촬영 감독, 그다음 미술 감독, 그다음 무술 감독 같은 사람들이 사나이 픽처스를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정재 감독의 작품인 만큼이나 사나이 픽처스의 영화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관객들이 보기에 이게 사나이 픽처스 세계관 안에 있다라고 느끼게 만든 중요한 설정은 엄청나게 사나이 픽처스 작품에 많이 나왔었던 남자 배우들이 카메오로 막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황정민, 주지훈, 김남길, 이성민, 전망 진짜 그러네요. 전만식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네. 뭐 조우진 배우처럼 뭐 사나이 픽처스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한국형 느와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남자 배우들이 정말 떼거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나이 픽처스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황정민의 얼굴에서 뭐 신세계의 정청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수라의 박정배 같은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었던 그 캐릭터들을 보기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동 제작이라 그러면은 그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서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서로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지금 하고요. 근데 배우들을 이렇게 막 언급을 해주시니까 한동안 이 여성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헌트라는 영화에. 네. 그게 배우 탓인가, 뭐 배우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뭐 정우성이나 이정재 같은 네. 배우들이 사나이 픽처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세계나 아수라 같은 영화에 나왔었고 그렇죠. 그 팬덤이 사실 겹쳐 있는 것들이 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헌트를 보면서 사나이 유니버스의 한 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나이 픽처스가 이런 식의 세계관을 만드는 데에는 물론 제작사가 가운데 있기도 그렇겠죠. 하지만 팬덤이 적극적으로 이 작품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2차 창작을 하고 의미를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에 헌트에서 망명하는 북한 공군 장교를 황정민 배우가 연기해요. 출연하는 시간은 모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했다 사라지고 이게 이제 영화를 완전히 확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정청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정재 캐릭터와 부딪혔었고 갈등했었고 아수라에서는 박성배를 연기하면서 정우성이랑 갈등을 했고 네. 결국은 이정재 정우성을 위기에 빠뜨리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인데 헌트에서 그 북한 공군 장교가 나와서 뭔가 비밀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실 두 사람이 다 위기에 빠지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갈등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 안에서 또 연결성이 있네요. 굉장히 기묘하고 절묘한 예. 어떤 카메오 캐스팅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요소들을 찾아내면서 팬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부분들도
있죠. 네. 근데 그랬을 때 이 팬덤이 소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두 남성 캐릭터, 두 남자 그렇죠. 배우의 브로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두 분의 케미. 근데 네. 이 배우로서 또 영향력을 가진 스타로서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뭐 이정재, 정우성 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요 사람들의 세대가 사실 어른으로서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렇죠. X세대의 얼굴.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모범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어른으로서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감독 이정재에게 제가 바라는 점은 다음 작품에서는 좀 젊은 배우들과 함께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선생님들끼리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화비평 손희정 평론가와 함께 영화 헌트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